딸이 내민 재산각서보다 저를 더 무너뜨린 건 반찬통 이름표에 적힌 두 글자였습니다. 62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늙었다고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뛰는 거라는 거려. 그날 밤 딸 지수는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사람 안에 살아있다며. 요양원에 있다며.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딸의 눈에는 제가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라 판단력을 잃은 늙은 엄마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날 저는 화장실에 숨어 핸드폰을 켰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아 화면만 들여다보았지요. 박성준이라는 이름 옆에 짧은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작 6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숨이 목에 걸릴 만큼 조용히 울었어요. 이 나이에 남자 문자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에게는 아직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요양원에 누워 남편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라 해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분명 아내가 있는 남자였지요. 그리고 저는 이혼한 지 3년 된 여자였습니다. 사별도 아니고 당당한 새 출발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여자. 누구에게 설명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마음을 품고 저는 그 밤 내내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고 3년 동안 저는 아주 조용히 살았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말이 많아지면 누군가는 묻고 누군가가 물으면 결국 제가 대답해야 했으니까요. 왜 이혼했느냐고,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느냐고, 재산은 얼마나 받았느냐고, 딸은 누구 편이었느냐고. 사람들은 걱정하는 얼굴로 남의 상처를 만집니다. 만지는 사람은 가볍게 묻지만 만져지는 사람은 다시 피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젊을 때는 무뚝뚝한 것도 성실함인 줄 알았습니다. 말이 없는 것도 믿음직한 줄 알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약봉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날도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힘들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왜 힘든지 묻지 않는구나.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고 냉장고를 새로 사고 밥그릇을 2개만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딸 지수가 올 때를 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번째 밥그릇은 찬장 안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딸도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었어요. 엄마 혼자 사는 게 마음에 걸려 가끔 들르긴 했지만 앉아서 밥을 먹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편리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상대도 더 묻지 않아도 되니까요. 주말이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두부조림, 멸치볶음, 깻잎 무침, 콩자반. 혼자 먹을 양으로 조금씩 나누어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냉장고 2번째 칸에 나란히 넣어두면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중 하나가 빨간 뚜껑 반찬통이었습니다.
오래된 통이었지요. 지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을 담아주던 통이었습니다. 뚜껑 한쪽이 긁혀 있었고 이름표도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매직으로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적은 글씨였습니다. 지수 도시락에 붙이려고 썼던 것인지, 이사 오며 제 것이라고 표시하려고 썼던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두 글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엄마.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은 참 든든하면서도 쓸쓸합니다. 그 이름 뒤에는 여자의 이름이 자꾸 가려집니다. 최영신이라는 이름은 점점 흐려지고 엄마라는 두 글자만 남는 기분이었어요. 그해 가을 아파트 아래 경로당 게시판에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노래교실, 건강체조, 스마트폰 교육, 그리고 요리 수업. 요리 수업 강사 이름이 박성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 한번 보고 지나쳤다가 계단을 오르다 말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참가자 명단 아래 빈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영신. 오랜만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쓰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최영신이라는 이름을 쓰는 일이 낯설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아주 연하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얼른 티슈로 한번 눌렀어요. 너무 티나면 우스울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 소강당에는 접이식 탁자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도마와 칼, 양푼, 작은 접시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저는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오래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니트에 앞치마를 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단정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서두르지 않는 사람만이 가진 조용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시래기 된장국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크게 꾸미지도 않았고 웃기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된장은 언제 넣느냐? 시래기는 삶은 걸 사도 되느냐? 멸치 육수 대신 다시팩을 써도 되느냐? 성준 씨는 하나하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시래기를 너무 세게 짜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도 몰랐어요. 그가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덜 짜셔도 됩니다. 물기가 있어야 부드럽습니다.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저를 건드렸습니다. 조금만 덜 짜셔도 됩니다. 시래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제 마음을 너무 세게 짜고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물기 하나 남지 않게 흔들릴 틈도 없게요. 수업이 끝났을 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분명 맑았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검은 우산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성준 씨였습니다. 정류장까지 가시죠.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빗줄기가 너무 굵었고 그 사람의 우산이 제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걸었습니다. 우산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꾸 제 쪽으로 우산을 밀었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가 빗속에 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깨 젖으세요. 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막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젖지 않게 하려고 자기 어깨를 내주는 일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는 그 단순한 문장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의 팔꿈치가 제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우산이 흔들렸고 서로 한 걸음 가까워진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접촉에 숨을 멈췄습니다. 정류장 맞은편 채소가게 앞에 이옥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경로당 총무였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어느 집 자식이 몇 번 왔다 갔는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 눈이 우리를 보았습니다. 우산 하나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젖은 남자의 어깨, 굳은 제 얼굴. 이옥자 씨의 눈빛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말은 빗물보다 빠르게 번질 것이라는 걸요.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성준 씨가 보였습니다. 접은 우산 끝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빨간 뚜껑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밥을 차리려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미 스스로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젖은 어깨 하나가 이렇게 마음에 남는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다음 주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요리 수업은 제 일주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수요일 밤이면 앞치마를 미리 꺼내 두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면 혈압약을 챙기고 머리를 한 번 더 빗었습니다. 성준 씨는 늘 제 오른쪽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업 내용을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제목까지 한 장을 찢어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도마 옆에 조용히 놓아두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 수업 날이었습니다. 저는 된장 양을 잘못 맞춰 국이 짜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히 민망해서 웃고 넘기려는데 성준 씨가 작은 냄비에 물을 조금 더 붓고 감자를 얇게 썰어 넣었습니다. 감자가 짠맛을 잡아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냄비를 보았습니다. 망친 줄 알았던 국이 다시 먹을 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짜게 변해버린 삶에도 누군가 감자 한 조각처럼 들어와 맛을 조금 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수업 중간쯤 저는 습관처럼 시계를 보았습니다. 혈압약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일어나기 싫어서 잠시 미루고 있었지요. 그때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약 드실 시간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보았습니다. 아까부터 시계를 보셔서요.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약이냐고도 하지 않았고 어디가 아프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이 든 종이컵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약 시간을 기억해 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몇 년 동안 제 혈압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지럽다고 하면 병원 가보라는 말 대신 나도 피곤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미워서 이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들이 쌓여 결국 제 마음을 밀어냈습니다. 성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저는 약을 삼키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은행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날 때 성준 씨가 제 앞에 접힌 종이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바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 넣고 집에 와서야 꺼냈습니다. 수첩 종이였습니다. 그 안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국 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수업에서 쓸 재료를 산다는 핑계였습니다. 물을 고르고 대파를 고르고 생선을 보았습니다. 성준 씨는 갈치를 고르는 법을 안다고 했지만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바로 웃으며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예의상 웃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웃음. 제 웃음소리에 저 자신이 놀랐습니다. 성준 씨도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이 소년 같아서 저는 또 웃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처마 아래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딸은 장바구니를 든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던 제 얼굴, 성준 씨의 손에 들린 두부 한 모, 우리 사이에 이상하게 편안한 공기. 지수는 그것을 다 본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말랐습니다. 성준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두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그를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전화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누구야? 저는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요리 배우는 분이라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분이야.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 2번째 칸에 반찬통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제 빨간 뚜껑 반찬통, 그리고 성준 씨가 며칠 전 나누어준 깻잎 장아찌통.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별것이 아니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편해진 줄 알았어. 그런데 왜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 그런 사람. 지수는 성준 씨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내 약시간을 기억해준 사람이라고. 비 오는 날 자기 어깨를 젖게 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62살 엄마가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수는 그날 그냥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냉장고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반찬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말을 멈췄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옥자 씨는 저를 불러 세워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준 씨 사정이 복잡한 거 몰라요? 영신 씨도 처지가 있는데 왜 괜한 말 나오게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옥자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집 팔면 꽤 나온다던데. 요즘 여자들도 무섭잖아요. 늙어서도 돈 보고 붙는 사람 많다니까. 그 말에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돈.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합니다. 외로운 여자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꼭 돈이나 몸이나 계산을 갖다 붙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을 젊은 사람들에게만 허락해놓고 나이 든 사람의 설렘은 금세 추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성준 씨가 경로당 현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최영신 씨에 대한 말씀은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옥자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없는 말했어요? 성준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없는 말인지 있는 말인지 보다 그분 앞에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이 저를 울릴 뻔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준 일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차분히 내 이름을 지켜주는 방식으로요. 그날 밤 성준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지 않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옥자 씨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턱 앞에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준 씨 안에 있어요. 요양원에 있어요. 치매라지만 살아있는 아내가 있다고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굳었습니다. 아내. 그 단어가 집 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우산, 약시간, 수첩, 시장, 반찬통. 그 모든 것이 다른 색으로 변했습니다. 따뜻했던 것들이 갑자기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보다 이미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약을 챙겨준 것과 우산을 같이 쓴 것뿐이라고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그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국화꽃이 화단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꽃처럼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준 씨였습니다.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보았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으면 평생 제 마음이 더러운 채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경로당 뒤편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나무 탁자가 낡고 창가에 먼지가 조금 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그 손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냄비를 태우고 약속을 잊고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부터 남편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화도 냈습니다.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더 미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화를 낸 제가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건 5년 전입니다. 그 뒤로 매주 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알아보는 날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안 가면 제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녹차 표면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면 차라리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속였다고 미워하고 끊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는 10년을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리지도 못했고 자기 삶을 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약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반찬통에 깻잎 장아찌를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영신 씨께 뭘 바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게 죄송했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졌다는 말. 저는 그 말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저 혼자 늙어서 주책맞게 설렌 것이 아니었구나. 그 안도감이 오히려 더 죄스러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지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작은 반찬통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깻잎입니다. 짜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 반찬통은 집에 돌아와 냉장고 2번째 칸에 들어갔습니다. 제 빨간 뚜껑 반찬통 옆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냉장고 문을 3번 열었습니다. 먹지도 않을 깻잎 장아찌를 확인했습니다. 성준 씨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지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반듯하고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산분리각서야.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집, 적금, 연금. 그 사람하고 어떤 법적 관계가 생겨도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해두는 거야. 서명만 해. 저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제 인생이 종이 몇 장으로 접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사랑이라 믿는 거 남들은 그렇게 안 봐. 그 사람 안에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그 사람 집 팔면 돈 꽤 나온다며. 반대로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걸 수도 있어. 그런 사람 아니야. 처음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뭘 알아? 딸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아느냐는 말. 세상 물정 모른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30년 살림하고 이혼하고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밥 먹으며 버틴 세월은 지수 눈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성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병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수는 그를 매섭게 보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분이 우리 엄마 곁에 있으면 안 되죠. 성준 씨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답에 오히려 지수가 흔들렸습니다. 성준 씨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는 제게 변명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연락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직접 왔습니다. 당분간 수업에도 못 나갑니다. 그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지수 그리고 테이블 위 재산 각서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펜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지금 끊어. 지금 아니면 더 힘들어져.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딸은 안심할 것이고, 동네 소문도 잠잠해질 것이고, 저는 다시 조용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펜 끝이 종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가 지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변명하지 않던 얼굴, 맞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먼저 받아들이던 목소리.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건 제 마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준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요리 수업은 다른 강사가 대신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준 씨가 준 깻잎 장아찌는 줄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열면 그 사람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까 봐요. 나흘째 아침 뒷목이 뻐근했습니다. 혈압을 재니 숫자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겁이 났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 옆 처치실에서 수액을 맞았습니다. 팔에 꽂힌 바늘이 차가웠습니다. 주변에는 보호자와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떠다주고 누군가는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내용 첫 줄에 박성준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성준님의 지인분들께 부고를 전합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 읽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성준 씨의 아내가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이름과 빈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인은 모레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수액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방울을 보았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성준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0년 동안 아내를 찾아가던 사람이 아내가 정말 떠난 날에는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요? 슬플까요? 허전할까요?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아주 깊은 곳에서 조금은 놓였다고 느낀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울까? 그의 아내를 위해 우는 건지, 그를 위해 우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가 자유로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제 마음 때문에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성준 씨의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깻잎 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작은 그릇에 옮기고 반찬통을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고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빈통이었습니다. 빈통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만하자는 뜻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성준 씨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왔습니다. 현관 앞 빈 반찬통을 보고 물었습니다. 돌려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제가 딸에게 무언가 큰 선물을 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는 얼굴, 엄마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믿는 얼굴. 그런데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더 외로워졌습니다. 오후에 명숙이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제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혼했을 때도 이유를 캐묻지 않고
그냥 밥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은 식탁 앞에 앉아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영신아, 너 정말 괜찮니?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가 얼마나 안 괜찮은지 알았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야. 그 말 너무 자주 쓰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못 알아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준 씨 집 내놨다더라. 잔금일 당겼대. 장례 끝나고 바로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간다더라. 저는 찻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언제? 묻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모레 오전 10시. 모레 오전 10시. 그 시간이 제 안에 박혔습니다. 데드라인이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 일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2살에도 사람을 잃는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성준 씨 반찬통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 빨간 뚜껑 반찬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오래 보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사라지면 이렇게 자리가 보입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크게 들어온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놓이던 자리가 이렇게 또렷합니다. 저는 빨간 뚜껑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름표 여백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적힌 두 글자였습니다. 괜찮아.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성준 씨 글씨였습니다. 작고 반듯한 글씨. 언제 적어두었을까요? 반찬통을 빌려갔다 돌려준 날이었을까요? 요리 수업 끝나고 제가 정신없이 가방에 넣은 날이었을까요? 괜찮아. 저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문지르려 했습니다. 지우면 마음도 같이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닿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 두 글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말이었을까요? 제가 늦게 흔들려도 괜찮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제가 도망치고 싶을 때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반찬통 뚜껑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지수 엄마도 아니고 이혼녀도 아니고 소문 속 여자도 아니고 그냥 최영신으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검은 옷을 꺼내 입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의 빈소에 마음을 품었던 여자가 찾아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빈소 안내판에 성준 씨 아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분도 한때 누군가의 젊은 아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병이 그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화 한 송이를 사서 빈소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김미란이라는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성준 씨가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혹시 최영신 선생님이세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성준 선생님께서 혹시 오시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못 오셔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오실 것 같다고 하셔서요.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영신 씨,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셨다면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쪽지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자기 슬픔 한가운데에서도 제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수가 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재산각서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펜까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 검은 옷을 보았습니다. 다녀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걱정도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빨간 뚜껑 반찬통이었습니다. 이름표를 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괜찮아.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엄마가 속는다고 생각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걱정하는 거 알아.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것도 알아. 그런데 지수야, 엄마는 3년 동안 아무도 안 속였어.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았어. 아무도 안 믿었어. 그래서 안전했을지는 몰라도 행복하진 않았어.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해준 게 뭔지 아니? 집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야. 비 오는 날 우산을 기울여줬어. 약 먹을 시간을 기억해줬어. 짠국에 감자를 넣어줬어. 그게 다야. 그런데 엄마는 그게 너무 컸어.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남은 인생에 누가 내 약 시간을 기억해 주는 것. 내가 만든 국이 조금 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런 게 필요했어.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지수를 안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딸은 저를 통제하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무서웠던 것입니다. 엄마가 또 버려질까봐. 엄마가 늦은 나이에 더 크게 다칠까봐. 엄마를 잃을까봐.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무서워. 그 말이 우리 사이를 조금 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각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서명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둔 채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잔금일이라는 것을요. 성준 씨가 오전 10시에 집을 팔면 그는 이 동네를 떠납니다. 떠나면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연락처가 있어도 연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멀어지는 일이 참 쉽습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손을 뻗을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빨간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표가 보이도록 뚜껑을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 두 글자를 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했고 외투 단추도 엇갈리게 잠갔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골목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뛰었습니다. 62살 몸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부동산 골목 앞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딸도 와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고민하다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지수는 제 손에 반찬통을 보았습니다. 엄마,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줘.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돌려주러 가는 거 아니야.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마음 돌려받으러 가는 거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부동산 유리문 너머로 성준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성준 씨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우리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었다고, 빈소 앞에서 돌아섰다고, 미안하다고, 당신 아내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래도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많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찬통을 들지 않은 오른손이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핏줄이 보이고 점지도 예쁘지도 않은 손. 그래도 제 손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는 제 손이었습니다. 성준 씨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의 손이 오래 참은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지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지켜. 저는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지수는 울면서도 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는데 엄마 집은 지켜. 엄마 인생도 지켜.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성준 씨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재산각서를 꺼냈습니다. 찢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접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날 계약은 미뤄졌습니다. 성준 씨는 중개인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 손 안에 있다는 것을요. 부동산 밖 작은 화단 앞에서 성준 씨가 제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이름표 위에 글씨를 보았습니다. 괜찮아. 그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제가 그 말을 못 믿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못 믿었어요. 성준 씨가 반찬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플라스틱 뚜껑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다시 맞물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무언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자고도 하지 않았고 같이 살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 빠르고 우리에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대신 성준 씨는 매주 목요일 요리 수업에 다시 나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제때 먹기로 했습니다. 지수에게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준 씨 아내의 기일에는 제가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그래도 결국 남자라고. 이혼녀가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그 말을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 입을 다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까지 같이 닫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 식탁에는 숟가락이 2개 놓이는 날이 생겼습니다. 매일은 아닙니다. 가끔입니다. 성준 씨가 시장에서 산 두부를 들고 오면 저는 된장국을 끓입니다. 국이 짜면 그는 말없이 감자를 얇게 썰어 넣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습니다.
지수도 가끔 옵니다. 처음에는 성준 씨가 오기 전에 일부러 왔다 가더니 어느 날은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아주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뜨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짜네. 성준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밥을 떴습니다. 냉장고 두 번째 칸에는 반찬통이 3개 있습니다. 제 빨간 뚜껑 반찬통, 성준 씨가 가져온 투명한 반찬통, 그리고 지수가 새로 사다 준 반찬통. 3통이 나란히 있습니다. 가끔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그걸 봅니다. 빈칸이 있던 자리에 이제 무언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가족인지 아직 이름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2살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늦은 사랑은 젊은 사랑처럼 뜨겁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들을 오래 봅니다. 약 먹을 시간, 젖은 어깨, 짠 국에 감자, 빈 반찬통, 이름표 위에 2글자. 그런 것들이 모여 사람 하나를 살립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무섭습니다. 성준 씨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서운 날에는 숨지 말고 말하기로요. 사랑은 용감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무서워도 도망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가 아주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일도 있고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었던 길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해도 내가 할게. 지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빨간 뚜껑 반찬통을 씻어 엎어두었습니다. 물방울이 싱크대 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름표 위의 글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괜찮아. 이제 저는 그 2글자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압니다. 성준 씨가 제게 쓴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제가 저에게 해줘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늦게 흔들려도 괜찮아. 다시 누군가를 기다려도 괜찮아. 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내 삶을 선택해도 괜찮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접어둘 필요는 없어. 저는 오늘도 냉장고 문을 엽니다. 반찬통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숟가락은 2개를 꺼냅니다. 그리고 가끔은 3개를 꺼냅니다. 식탁이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래전 잃어버린 제 이름을 조금 되찾은 것 같습니다. 최영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한 번 이혼한 여자이기도 하고 60이 넘어 다시 손을 잡은 사람이기도 한 이름. 저는 이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